자, 8장까지 7장 8장은 사티루스 극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 비극, 아티카 비극의 원형이었는지 또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니체의 식의 설명이 있었죠. 자, 오늘부터 할 거는 9장부터 이제 아티카 비극의 내용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아티카 비극, 그리스 비극 중에서 니체가 특히 이게 진짜 그리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정했던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그리스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1% 부족한 소포클레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에우리피데스, 요 세 사람의 비극 작가를 직접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 아티카 비극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거기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아시겠지만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 체계적인 이론서라고 하기에는 결점이 아주 많았죠. 논증도 엉망진창이고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모순도 있고 아무튼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여진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니체식 글쓰기를 어느 정도 몸에 익혔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이고, 좋게 얘기하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예과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이제 측면들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그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만드는 그런 글쓰기를 비극의 탄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장도 사실은 그리스적인 것,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것, 아폴론적인 것, 그리고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다른 개념을 써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의 주제는 아티카 비극의 내용사항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내용사항의 특징이 뭐냐면 디오니소스적인 고통이라고 니체가 명명하는 것에서 연유하는 그리스적 명랑성. 이것도 니체식 개념이에요. 그리스적 명랑성. 자,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괴테, 빈켈만이 제시했던 독일 고전주의와 이 그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한 번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비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셈족과 아리안족의 그 타죄 신화. 타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의 타죄 신화와 아리안족의 타죄 신화를 비교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맥락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니체는 일부러 이걸 집어넣어요. 셈족과 아리안족의 타제 신화를 비교해서 자기가 진짜 그리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잠깐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게 니체식 아리안족 숭배에 대한 간접적인 표출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르만 우월주의. 예, 그거. 이제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평가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주제를 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우리 직접 들어가 봅니다. 자, 9장의 서두 부분을 우리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스 비극의 아폴론적인 부분.
즉 대화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단순하고 투명하며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대화는 그리스인들의 모사다. 그리스인들의 본성은 사실은 춤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춤에는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으면서 동작의 유연성과 풍부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야, 갑자기 춤 얘기가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죠, 춤 얘기는. 그죠? 자, 이 춤을 그런데 무엇하고 대비시키냐면 대화와 대비시켰어요. 사실은 대비라기보다는 대립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들이대는 이유는 뭐냐면 아티카 비극에서의 아폴론적 부분과 디오니소스적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폴론적 부분의 이그젬플로 대화가 등장을 했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그젬플로 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언어는 말 언어, 대화를 이끄는 말 언어는 명료한 아폴론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춤은 그 반대로 명료하지 않은 모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아폴론적인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보다 하위에 있다. 달리 얘기하면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그리스적인 것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 라는 게 니체의 결론. 이 얘기는 이제 그 밑에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태제로 넘어갑니다. 뒷장 130쪽.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론적 측면을 통해서 디오니소스적 지혜를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태제를 제시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쯤 보면 그리스적 명랑성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니체가 만든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경우에만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이 개념은 위험이 없는 쾌적한 상태, 유쾌함이 아니라 쾌적한 상태라는 의미로 그릇 이해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자, 그리스적 명랑성이 도대체 뭐냐? 니체식 개념 규정은 바로 의외에 있어요. 그리스적 명랑성이란 가면이라는 아폴론적 현상인 자연 내부의 가공스러운 것을 들여다본 눈이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다. 말하자면 소름 끼치는 밤을 보고 상처 입은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빛나는 반점인 것이다. 이게 니체가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뭘 것 같아요? 그리스적 명랑성. 앞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실레노스의 현실 판단, 생직고, 삶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했던 그런 염세주의적 현실 판단. 그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은 뭘 했다? 비극을 만들어냈다, 예술을 만들어냈다, 문화를 만들어냈다, 문명일체를 만들어냈다. 자, 그리스인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라 그랬어요? 염세적이었다. 그 염세주의자 그리스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 살 수 있기 위해서 올림푸스라고 하는 가공의 산물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을 하시면 자연 내부의 가공스러운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름 끼치는 밤,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모순과 부조리와 불합리로 꽉 차여져 있는 고통스러운 그 무엇이에요. 이 삶은 힘든 거예요. 그죠? 삶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 현실을 보고 상처 입은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나왔네요. 자, 예술가 형이상학의 기본 태제이기도 했었죠.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끔찍함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래? 아폴론적인 치료 행위를 한다, 구원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거. 자, 아폴론적인 그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눈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산물,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리스적 명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염세적인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폴론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폴론적 행위는 일체는 문화 일체를 만들어내는 힘, 문명 일체를 만들어내는 힘, 예술 일체를 만들어내는 힘이었어요. 또 비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했죠. 네,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한 다른 표현.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 오늘날 도처에서 그리스적 명랑성을 어떤 식으로 대충 이해하고 가고 있냐면 위험 없는 쾌적한 상태라는 의미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간대요. 근데 그리스적 명랑성이라는 개념은 비록 사용하지 않지만 그리스적인 것을 오늘날 그 당시에 19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니체가 지금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관점이 다르다. 자, 그 19세기 사람들, 유럽인들의 그리스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지배했던 시각은 고전주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고전주의, 빈켈만과 괴테가 형성시켰던 독일 고전주의, 그 시각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시각이었어요. 자, 독일 고전주의의 시각은 빈켈만이 했던 유명한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죠. 그리스적인 것은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자, 이 표현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고귀한 단순함,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라오콘 군상에 대해서 빈켈만이 묘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라오콘 군상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유명한 조각. 누가 조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그 나중에 굉장히 늦게 조각조각씩 발견돼서 한데를 합쳐진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다 보이죠 이거? 자, 이 조각을 보고서 빈켈만이 입을 딱 벌릴 거야. 세상에 저런 조각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안에는 정말 이 안에서는 그리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특징이 딱 보여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텍스트 옆에 제가 나눠준 자료에 나와 있죠. 자, 자세와 표현에서 이 조각은 고귀한 단순함을 보여준다. 그 자세와 표현, 이 포즈.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라오콘이 누구예요, 이게? 라오콘 누군지 몰라? 영화 트로이 안 봤어? 이 트로이의 마지막 사제예요, 사제. 이 트로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저쪽 그리스 진영에서 목마 하나를 보내잖아요. 목마를 보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뭐.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군인들 막 숨겨놓고 그랬잖아. 그거가 딱 들어오기 직전에 이 라오콘이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야. 분명히 저기에는 모종의 계책이 있다. 우리는 남의 선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극 반대했어요. 그걸 들여놓기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한 거야. 그 트로이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오콘이 직접 화살과 활을 딱 들어가지고 그 트로이 목마의 말의 다리 부분을 활로 탁 쏴요. 잘못했으면 그 속에 있는 누군가가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아마 피가 흘러내렸을 테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당연히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쏴. 그러니까 이제 이 트로이 쪽 사람들이 우리가 저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신탁까지 받았는데 누군가가 신탁을 받았다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신탁까지 받았는데 이건 신을 경멸하고 한 불경의 행위다.
막 그래서 막 웅성웅성거려. 그러니까 그리스적 사람들도 얘가 딱 활을 쏘고 팍 하니까 그걸 보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쪽 진영에 이런 아이디어를 준 신들이 같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라오콘한테. 어떤 저주가? 바다에서 거대한 뱀들이 올라와갖고 살아있는 라오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라오콘이에요. 라오콘의 몸을 칭칭 감은 거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옆에 있던 아들들도 아무 죄 없이 큰 뱀에 온몸을 칭칭 감겨서 결국은 압사당하는 거지. 질식사도 당하고 압사. 그 고통을 표현한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고통을, 라오콘의 고통을 보고 빈켈만이 이 조각은 모든 자세와 표현에서의 고귀한 단순, 아주 절제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한 고귀한 단순함을 표현하고 동시에 육체적 고통을, 그 엄청난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는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안 나타났다는 거야. 그걸 참아낸다는 거야. 참아내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탄식으로 참아내는 강인한 영웅적 영혼의 고요한 위대함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연유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적인 것의 본질이다. 이게 고전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라오콘 문상은 그리스 미술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술의 이상마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의를 제기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싱이에요. 레싱이 라오콘이라고 하는 책을 써버려 아주. 라오콘을 주제로 책을 써버려. 그 빈켈만 괴테 니네들이 그렇듯하게 얘기했던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라오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통을 막 탄식으로 참아내는 그런 뭐 평정함, 평온함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조각한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미적인 것이다.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그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정과 이런 포즈와 이런 걸 한 거지. 만들어낸 거지. 이게 뭐 그리스적인 평온함, 절제미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레싱의 라오콘이라고 하는 책. 오랫동안 일종의 이 양쪽 진영 사이에 라오콘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를 내가 왜 했냐? 아, 그리스적인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독일 고전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적인 것은 결코 이러한 고전주의적 시각이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적인 건 뭐다? 다른 거다. 그리스적인 것의 본질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뭐다? 협동 작업에 있는 거다. 자, 디오니소스적인 고통을 어떻게? 아폴론적인 예술적 행위로 승화시킨 그러한 문화와 예술이 보여주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적인 것이 본질이 놓여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전주의자와는 대립되는 입장이죠. 이거를 대화와 어떤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제 추가시켜서 니체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 우리 텍스트 말고 자료를 봅시다. 자, 명료한 대화 속에서 어떤 고요함에 대한 그리스적 기질을 우리가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화는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신화적 측면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자 가림막일 뿐 그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이게 니체가 대화에 대해서 내리는 그러한 그 평가예요. 근데 결국은 뭐야? 고귀한 단순함, 평온, 평정 이것을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귀한 단순함, 절제의 미, 그 속에서 보여지는 평온한 상태. 이것은 아폴론적인 거.
그러니까 빈켈만과 빈켈만과 고전주의자들은 일종의 그리스적인 것을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지만 니체의 시각에는 아폴론적인 것에는 그리스적인 것의 본성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두 개가 같이 합해져야 그 본성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대화 이야기를 띄우고 옆에다가 춤 이야기를 같이 넣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시도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하나 끝났어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리스적 명랑성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주제예요. 앞에서는 니체식 표현으로 그리스 명랑성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어두운 밤의 심연을 꿰뚫어보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접근될 수 있는, 우리가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클로스 비극을 직접 비교하면서. 근데 니체식의 이 글쓰기를 보세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사이에 이 연결막이 없어요. 첫 번째 주제를 끝내놓고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갈 때 뭔가 이게 과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뜬금없이 다시 또 뜬금없이 또 시작해버려. 뜬금없이 끝내버리고 뜬금없이 시작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이게 앞하고 뒤하고 이게 왜 이게 연결되지? 이러지 마세요. 이건 니체식 비극의 탄생을 써가는 니체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죠? 자, 그리스 연극에서 가장 고뇌에 찬 인물, 저 비운의 오디푸스를 소포클레스는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했다부터 이제 소포클레스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역사적으로는 아이스클로스가 먼저고 소포클레스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거 일단 뒤집어 놨어요. 이 뒤집어 놓고 소포클레스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그리스적 명랑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유형, 그리스적 명랑성의 두 유형 중에서 소포클레스가 보여주는 그 유형은 나중에 나올 유형보다 조금 니체의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부족해. 소포클레스가 보여주는 그리스적 명랑성은 뭔가 결여된 그리스적 명랑성. 아이스클로스가 보여주는 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쓰기를 할 때 자기가 뭔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태제를 뒤에 놓고 앞에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니체식 글쓰기가 지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를 먼저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오디푸스 얘가 등장하는데 오디푸스는 다 아시죠? 이 오디푸스를 소재로 해서 소포클레스가 같은 플롯을 가진 이제 같은 플롯을 전제로 하는 두 개의 극을 써요. 하나는 오디푸스 왕, 또 하나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이 두 개 다 오디푸스가 이제 주인공인데 앞에 오디푸스 왕에서 왕이 보여주지 않은 그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작품이기도 해. 그래서 그런지 이 두 개를 니체가 막 섞어버려요. 두 개의 내용을 여기서. 그래서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왕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내용을 앞에 오디푸스 왕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시켜서 설명하기도 하고 오디푸스 왕의 그 비극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포클레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오디푸스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위 과정과 자기의 행위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소포클레스가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도 갑자기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려진 비밀이 이런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그걸 밝혀내는 것은 뭐가 밝혀내는 거죠? 우리의 이성적인, 논증적인, 합리적인 사유가 밝혀내는 거죠. 자, 소포클레스는 그거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포클레스의 그 진면목을 딱 알아채고 이 작품을 플롯의 변증론적 해결의 최고봉이라고 불렀어요. 변증론이 뭔지 알죠? 문제 제기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수없이 많은 오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일종의 문답법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런 방식. 수없이 많은 오해, 수없이 많은 이유를 알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뭐 결과적으로 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의 변증론적 해결 과정의 극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오디푸스 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가 있어요. 자,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는 결국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오디푸스의 뒷이야기라 그랬죠. 오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웬 디오니소스? 오디푸스, 미안. 자, 오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나라 사람들은 이 오디푸스를 자기 땅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오디푸스는. 그래서 오디푸스를 추방하자고 결정이 나요. 그래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이끌려서 자, 클로노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클로노스도 하나의 작은 국가죠. 거기에 클로노스에 있는 복수의 여신들, 이 복수의 여신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불렀대요. 자,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불리는 복수 여신들의 숲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제 떠나라라고 여기 있지 말고 당신은 다른 데로 가시오라는 말이 마구마구 들려요. 이것은 이제 그 코러스가 하는 건데 결국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오디푸스를 반기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그 말을 무시해. 자, 오디푸스가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 클로노스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오디푸스가 예전에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자비로운 여신들의 처소에 가서야 비로소 오이디푸스가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신탁을. 자, 그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서 오이디푸스를 환영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이디푸스가 큰 이익을 보게 해줄 것이고 그를 내쫓거나 그를 욕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재앙을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오이디푸스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탁.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다른 신탁과는 다른 새로운 신탁이 하나 등장을 한 거죠. 오이디푸스가 단순히 신들의 그 힘에 의해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의 힘에 이끌려서 저주받은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의 아이콘, 불행의 아이콘이었지만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오디푸스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재앙을, 이건 거의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일종의 영웅적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종의 축복의 아이콘, 영웅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 클로노스의 지배자는 누구였냐면 테세우스였어요. 이 테세우스가 이 오이디푸스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쫓지 않고 실제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자, 그러다가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를 직감을 해요. 직감하면서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를 묻되 자신의 무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신의 무덤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클로노스 지역을 막아줄 것이다. 일종의 축복이죠. 이러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디푸스 딸 안티고네가 와갖고 테세우스한테 무덤 어디 있는지 빨리 얘기 안 해? 빨리 얘기해. 막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막 눈물로 애원도 하고 그러지만 테세우스가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 이러면서 속으로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내려줄 축복을 나는 뭐 결코 버릴 수 없어. 뭐 이런 이기적인 동기였겠지. 어쨌든 이게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연장선에 놓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자, 텍스트로 갑니다. 왜 무덤에 비밀로? 그거는 오디푸스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에요. 오디푸스가 그랬어요. 자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축복이 올 거라고. 오디푸스 마음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소포클레스 마음이에요. 자, 130쪽으로 갑니다. 중간쯤 보면 그리스 연극에서 가장 고뇌에 찬 인물, 저 비운의 오디푸스를 소포클레스는 고귀한 인간으로 이해했다. 질문, 왜 오이디푸스가 고귀한 인물로 표현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포클레스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미망과 비참에 빠지도록 운명 지어졌어. 맞아요? 그래요. 자, 자신의 지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스핑크스의 문제를 푼 지혜.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IQ가 한 160은 됐을 거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이성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망과 비참에 빠지도록 운명 지어졌어. 이거 누구에 의한 운명? 신들에 의한 운명이에요. 자,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도의 지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에 찬 삶을 살게 돼요. 만일에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신들의 그러한 운명을,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운명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신의 저 무서운 고뇌가 아니라 고통. 이건 단순한 고뇌가 아니야. 몇 번 이야기해요. 독일어의 라이덴, 이 오이디푸스가 겪는 이 아픔은 단순한 심리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온 전체 존재로, 자신의 전체 삶으로 겪는 고통이잖아. 그죠? 예, 그 고통. 자신의 저 무서운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주위에 축복이 넘치는 마력을 행사한다. 이건 뭐야? 이거는 오디푸스 왕에 나오는 모티브가 아니라 클로노스의 오디푸스. 자기가 나중에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두 개가 섞였다 그랬죠. 결국에는 자신의 주위에 축복이 넘치는 마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마력은 그의 사회에 계속 작용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그의 무덤이 테세우스를 계속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식의 설명이에요. 결국은 오디푸스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이 결국엔 어떻게 돼? 단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거대한 영웅적인 힘을 갖추게 되는 오디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고통스러운 삶이 결국은 영웅적인 승화가 돼버리는. 그 다음에 고귀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저 심오한 시인은 말하는 것이다. 저 심오한 시인은 소포클레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 고귀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자, 뭔 말이야? 오이디푸스는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 존속살인. 거기다가 자기 엄마랑 결혼했잖아. 그것도 인륜에 반하는 죄죠. 분명히 죄는 죄야.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분명을 벗어나지
그거는 물론 인륜에 반하는 자연 질서에 거스르는 일종의 반역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그것은 지혜, 그 스핑크스의 문제를 푼 지혜를 가졌었기 때문에 따라온 그 무엇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스핑크스의 문제를 다 풀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꼭 이런 운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필연성은 없었던 거 아니야. 희한하죠? 자, 자기의 그런 여기 설명이 여기 있을 거야. 자, 1페이지 자료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의 지혜는 자연 질서의 파괴이자 도덕 세계를 붕괴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결과는 자신의 파멸이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 소포클레스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가 했던 그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존재, 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알미,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어서 결국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로운 자, 고귀한 자라고 소포클레스는 봤다. 그래서 고귀한 자는 답이 나와버렸네. 다 안 나왔으니까 여전히 질문은 유효해. 다시 갑니다. 책 텍스트. 자, 그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법, 모든 자연스러운 질서, 그뿐만 아니라 도덕 세계까지 붕괴하더라도 바로 그 행위에 의해서 붕괴된 낡은 세계의 폐허 위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보다 높은 마술적인 영향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부분, 뒷부분은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에서 제시된 바로 그거, 새로운 축복의 힘을 가져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힘을 행사한다. 그거.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오이디푸스는 고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오이디푸스 왕에서 보여줬던 대로 끝나버렸으면 고귀함의 절반 정도로 끝났겠지만 이 뒷부분, 새로운 어떤 영웅적인 존재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고귀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시인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우선 기이하게 얽혀있는 소송 사건을 제시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모티브가 하나 등장을 하죠. 자, 그리스적 명랑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그건 뭐냐면, 지혜는 고통을 수동적으로 발생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지만, 자, 지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그리스적 명랑성.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재판관인 오이디푸스는 소송 사건을 한 가닥씩 서서히 풀어나간다. 무슨 이야기야? 오이디푸스 왕이나 클로노스 오이디푸스에서 보여줬던 바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 태배에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려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게 하고 막 그런 과정 자체를 소송 사건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인이라면 이러한 변증론적인 해결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는 명랑한 분위기가 감돈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예. 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이성적이고 추론적인 절차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게 그리스적 명랑성의 한 축이에요. 자, 그리스인들은 너무 이런 걸 좋아했대. 소포클레스 예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 그리스적이라고 붙인 거예요. 변증론적인 해결 과정이 보여주는 자, 그 부분. 클로노스
오디푸스에서 우리는 동일한 명랑성을 보게 된다. 이 명랑성은 일종의 무한한 미화로까지 높여져 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에 순전히 인종자로서 자신을 내맡길 뿐인 극도의 비운에 빠진 노인에 대해서 초지상적인 명랑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앞부분은 오디푸스죠. 극도의 수동적인 순종적인 인종자. 자신의 운명을 당해버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당한 거죠. 신들이 딱 점지해 준 거죠. 점지해 준 대로 자기는 피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러한, 그래서 인종적인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런 오디푸스가 보여주는 극도의 보여주는 그 고통 플러스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초지상적인 명랑성.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노력 자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변증론적인 해결 방식 자체가 보여주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응? 그거. 이 명랑성이 신적인 영역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자, 이렇게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신의 극도의 수동성 속에서 최고의 능동성을 얻게 되고 이 능동성은 그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젊은 시절의 의식적 노력과 정진은 단지 수동성으로 이끌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자,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소포클레스의 그리스적 명랑성의 표현이에요.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 결국은 최고의 능동적인 거인적 힘을 얻게 되는. 자, 그게. 그런데 젊은 시절의 의식적 노력과 정진은 뭐냐면 스핑크스의 문제를 해결했던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은 수동성으로 이끌었을 뿐이다. 요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같이 소포클레스식 명랑성, 그리스도적 명랑성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굉장히 대비되는 두 개죠. 보세요. 지혜가 수동적인 삶을 살게 했어요. 오이디푸스의 지혜가 수동적인 삶. 그런데 이 수동적인 삶이 결국엔 또 어디로 이어져요? 능동성으로, 능동적인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이 두 개 기가 교묘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은 우리를 수동적인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바로 그 수동적인 고통스러운 삶이 다시 우리를 능동적인 어떤 삶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보여주는 그리스적 명랑성은 요 전체 계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랑성. 이걸 두고 니체는 뭐라고 불렀냐면 수동성의 영광이 보여주는 명랑성이다. 혹은 성자의 명랑성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놓고 그것으로 신화의 내용이 완전히 설명되었는지는 모르면 여전히 대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자기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이게 꼭 소포클레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살짝 여운을 남기면서 소포클레스 얘기를 마감해요. 이러한 수동성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나는 능동성의 영광을 대비시켜 보겠다. 자, 이 능동성의 영광은 아이스킬로스의 프로메테우스주의를 비추고 있다. 자, 이것은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갖다 줬어요. 그 이유는 인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자, 인간을 그렇게 연약한 상태를 두고 싶지 않고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크리에이티브 하고 싶어서 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카우카소스 산의 암벽에 결박되죠. 자, 그 결박을 직접 행하는 사람은 헤파이스토스죠. 자, 헤파이스토스가
이 자기의 거의 친족이나 다름없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그 바위에 사슬로 묶어갖고 결박시키는 것을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저하죠. 그리고 옆에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죠. 코러스들이 너 왜 주저하냐? 그렇게 동정심 보이지 말아라. 프로메테우스는 정말 신들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 것이고 그건 처벌당하 마땅하다.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주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결박을 당했던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결박을 당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딱 이렇게 당하고서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막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엄청나게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야, 너 참 안 됐다.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지금이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신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불을 회수해서 다시 인간들을 비참하게 살게 놔두면 되지. 자꾸 회유를 합니다. 근데 안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오가 지나가다가 또 프로메테우스의 그 가련한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또 막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제우스도 모르는 그 어떤 비밀을 얘기를 해주죠. 그게 뭐냐면 제우스가 자신의 아버지 누구지? 제우스 아버지 누구지? 티탄 크로노스가 당했던 일과 같은 것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우스가 자기의 제우스 자식들에 의해서 자식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혹은 뭐 권력을 빼앗길 거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우스가 노발대발 도대체 내가 왜 그러면 내 자식 중에 하나라고 그럼 그 자식을 찾아내서 죽이면 되겠네. 그치? 누군지 알면 장본인을 찾아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그게 누군지 알아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절대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제우스가 분노하죠. 그래서 벼락과 번개와 천둥을 보내갖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묶여있는 그 바위를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래서 바위와 함께 프로메테우스는 어디로? 바닷속으로. 이오도 같이 바닷속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이게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의 줄거리입니다. 자, 능동성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리스적 명랑성은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가 보여준 명랑성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능동성의 영광이래요. 왜? 왜? 프로메테우스는 오이디푸스처럼 그냥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고통은 오이디푸스는 신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오는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은 지가 원해서 자기가 의식적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라면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죠. 그래서 능동성의 글로리, 능동성의 영광.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은 능동성이 가져온 영광스러운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 오이디푸스의 고통은 수동적인 그런 삶이 가져온 영광이다. 그런 영광이 바로 그 고통이다. 그런 의미고. 그 얘기, 능동성의 영광에 대한 니체식 표현을 한번 봅시다. 135쪽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네 번째 줄. 그 근본 사상으로 볼 때 본래 불경함에 대한 찬가인 프로메테우스의 노래에서 가장 경탄할 만한 점. 자, 그 자체가 불경에 대한 찬가예요. 뭐에 대한 불경? 신들에 대한 불경이죠. 기존 질서에 대한 반역. 신들의 질서에 대한 반역. 자, 오이디푸스도 기존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를 했어요. 그죠? 자연 질서 거스렸죠. 그런데 그 반역은 의식적 반역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의지적 반역은 아닌데 여기는
이 반역은 신들에 대한 의지적 반역, 기존 질서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이에요. 그래서 불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경탄할 만한 점은 정의를 향한 아이스클로스의 깊은 경도다. 자, 의지적 반역에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니체가 본 거냐면 정의에 대한 추구. 자, 소포클레스 작품에서는 정의는 신들의 세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신들은 지멋대로 해도 상관없어. 거기에 정의의 여신의 저울을 굳이 잴 필요가 없어. 그건 신들의 마음이에요. 신들이 지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곧 정의야. 자, 여기에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신들도 정의로워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멋대로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행위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신들이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들은 비참하게 살도록 놔주는 것은 신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신들이 정의로웠다면 신들이 당연히 인간에게 불을 줬어야 해.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신들도 정의로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정의를 향한 아이스클로스의 깊은 경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대담한 개인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자, 대담한 개인, 프로메테우스 개인이죠. 영웅적인 개인. 신들에 대한 반역까지 할 정도의 그 능동성의 주체는, 능동적인 삶의 주체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의 곤경, 신들의 황혼에 대한 예감. 왜? 신들의 황혼에 대한 예감. 아까 나왔죠. 제우스가 죽을 거라며. 제우스가 몰락할 거라며. 또 신들의 곤경, 그것도 같은 맥락. 그것도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스클로스에게서는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소포클레스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몰락에 대한 어떤 예감.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정말 불경스러운. 하지만 이 불경은 능동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불경이죠. 저 고통스러운 두 세계의 화해와 형이상학적 통일을 강요하는 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그렇게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불을 줌으로 해서 인간 세계도 더 강화되고 상승되고 발전해서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그런 의미에서의 화해. 응? 자,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자, 그의 세계관에 의하면 영원한 정의로서의 운명의 여신 모이라는 신들과 인간 위에 군림한다. 인간 위에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신들 위에도 군림한다. 이게 아이스클로스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올림푸스 세계를 정의에서 저울에 다는 아이스클로스의 놀라운 대담성을 보면서 프로메테우스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적 명랑성의 표현. 이거를 능동성의 영광의 표현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봅시다. 신에 대한 모독행위는 인간의 지혜에 의한 것이고 그 지혜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소포클레스와 동일하죠. 앓은 고통과 파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 그런데 오이디푸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인간에게 최선의 것, 즉 불이라고 하는 최선의 것은 신에 대한 모독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없었죠. 앞에서는. 이 모독행위는 능동적인 행위 그 자체죠. 그래서 능동성의 영광.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건 뭐냐면 모독행위가 우리에게 고통,
야기할지라도 그 능동성이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적 명랑성은 고통을 곧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여요. 왜? 내가 야기한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두고 그리스적 명랑성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부분, 모독의 신에 대한 모독 부분은 니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뭘로? 아리안계와 셈족의 타죄 신화의 구분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것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그러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 디오니소스적 물결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디오니소스적 능동성과 능동성으로 인한 고통이 아폴론적 절도 지키기에 절대화를 막는 역할, 안티테제로서 등장해야 한다. 이 얘기.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비극은 아폴론적인 절제와 아폴론적인 것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시하긴 하지만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이 얘기죠.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표출이 어떤 형태로 표출됐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 프로메테우스의 거인적 노력으로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적,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 이 형이상학적 해석의 근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술가 형이상학. 디오니소스적인 근원일자가 아폴로적인 예술행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분리 불가능했어요. 두 개는 하나야. 이 두 개의 하나임이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아폴론적인 절제, 근원 모순을 지켜줘야 한다는 아폴론적인 절제라는 현상과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거인적 노력의 합체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이렇게 현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 오케이. 어려워.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야말로 아폴론적이면서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는 아폴론적이면서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이다라고 니체는 얘기 안 해요. 뭔가 부족해. 그건 단지 수동적인 그 무엇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리려는 디오니소스적 능동성이 다 표출이 안 된 거예요.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그런데 아이스킬로스는 그것마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 아폴론적인 것이며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예술과 형이상학의 근본 모티브가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 안에서 비로소 제대로 잘 보여지고 있다. 이게 니체의 생각. 이런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적 명랑성의 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오이디푸스는 그리스적 명랑성의 대표가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적 명랑성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스적 명랑성이 뭐예요? 비극적 신화와 이성성을 대비시키는 것이 큰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가 이제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이 신화적 상징을 형이상학과 혼합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호메로스와 아이스킬로스를 대비시키고 호메로스는 서사적인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서정적 시인,
호메로스는 아폴론적인 것의 대표, 아이스킬로스는 디오니소스적인 그 힘의 대표자, 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를 이제 비극을 망하게 만든 주모자로 이제 처음 등장을 첫 등장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짤막짤막하게 몇 번 언급은 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술을 안 했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에우리피데스를 소피스트적 변론술에 의한 신화를 죽인 존재로 지목할 거예요. 이거는 니체의 고유한 입장입니다.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스 사회에서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킬로스가 차지했던 그런 위치를 사실은 차지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비극 작가, 특히 비극 경연에서 뭐 수십 번씩 우승한 사람들은 거의 국민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 현대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없네. 뭐 스포츠계의 김연아 같은.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숭배하고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막 인정하고, 그리고 비극 경연에서 수십 번씩 그렇게 1등한 사람들은 다 공직에 나갔어요. 에우리피데스는 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히 그 풍자도 많이 하고 폄하도 많이 하고 희한하게. 그래서 그 루머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개에 물려 죽었다는 둥 뭐 이런 그 죽음에 관한 루머들도 막 나오고, 실제로 개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당시에 여겨졌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다 루머예요. 그랬던 존재고 굉장히 삶도 신비스러운 점도 많고 숨겨져 있는 부분도 많고, 보통 비극 시인들이 걸었던 그런 길을 잘 걷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내놓은 작품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사람 에우리피데스를 한쪽의 평론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비합리주의자의 전형,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또 한 축은 에우리피데스를 합리주의자, 그리스 합리주의자로 평가하는 그러한 부류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부류는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이렇게 된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합리주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로 비합리주의, 이게 이제 대세였고, 그 합리주의적인 해석 중에서도 니체식 에우리피데스 평가는 또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니체는 앞에 우리 8장인가 뒷부분인가 이렇게 보면 소피스트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식의 평가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피스트하고 에우리피데스가 잘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니체만의 독특한 그런 식의 평가가 또 따로 이제 여기서 이 비극의 탄생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평가 외에 제3의 평가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예요. 아마 요즘에 에우리피데스를 새롭게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해석을 취하실 텐데, 이게 이제 거의 정설로 좀 현대식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판세라.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합리주의도 비합리주의도 아니라 감성과 이성,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에 대한 절제, 어떤 뭐 이성적 절제, 이런 것들의 병존을, 우리 인간이란 그렇게 병존하는 존재고, 이 병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이 병존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성이 이성을 이겨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감성을 이겨서, 이성이 뭐 욕망을 이겨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나란히 병존하고 이 병존 자체가 인간을 모순 상태, 혼란 상태, 갈등 상태에 빠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복잡한 인물이에요. 니체는 에우리피데스를 합리주의의 전형으로 이해하고 싶어해요. 그것도 어떨 때는 소피스트적으로, 어떨 때는 소크라테스적으로.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미학적 합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해석하겠다. 디오니소스는 소년 시절 거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고 이렇게 찢겨진 상태로 짜그레우스로 숭배되게 된다고 나왔다. 그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즉 본래의 디오니소스적인 고통은 세계가 엠페도클레스, 맞아요. 엠페도클레스. 자, 플루타르크 신스토아주의가 엠페도클레스의 입장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료 볼게요. 디오니소스의 찢김과 찢긴 사지의 아폴론에 의한 조합을 근원적 통일성과 현상적 다양성이라는 문제로 고찰하기 시작하는 것은 플루타르크. 신스토아주의 마찬가지. 여기서 디오니소스의 찢김이라고 하는 현상적 다양성을 공기물, 돼지, 땅, 암석, 생명체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엠페도클레스, 그다음에 플루타르크 둘 다. 디오니소스의 찢김은 이 세계가 근원적으로는 하나인데 통일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개체로 분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을 니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 제시됐던 예술과 형이상학의 근본 태제가 정당화돼요. 디오니소스적 근원일자의 아폴론적 자기구원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학적인 어떤 근거 제시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들이 해놨던 플루타르크나 신스토아주의나 엠페도클레스가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것이 왜 옳고 그른지에 대한 해명 없이 그냥 섞어 놓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게베라의 상태를 모든 고통의 원천이자 근원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할 만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비난할 만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니까 고통의 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니체가 굉장히 수사적이고 현학적이고 희한한 표현 많이 쓴다는 거 아시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표현은. 자, 이 디오니소스 미소로부터 올림포스 신들이 탄생했었어요. 우리 다 앞에서 다 봤어요. 그의 눈물로부터 인간이 탄생했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디오니소스 짜그레우스 신화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입장. 에우리피데스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실컷 얘기했던 신화, 앞에서 실컷 얘기했던 음악이 상징하는 것과 에우리피데스가 대립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냥 음악은 이렇게 된 거였어. 그런데 너 에우리피데스야. 이건 거예요. 음악 얘기하다가 자 에우리피데스요. 그대가 이 죽어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역을 강요하라고 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원했던 것이냐. 에우리피데스도 그리스 비극의 작가 중에 3대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응? 그런데 넌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거냐. 이 얘기는 너는 뭔가 다른 짓을 한 거지.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쭉 내려와서 옆에 147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소피스트적인 변론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신화를 몰락시키고 음악도 몰락시켰던 그러한 장본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그 이유를 소피스트적 변론술을 그리스 비극에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피스트적 변론술이라기보다는 뒤에 뒷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변론술 일반. 왜냐하면 변론술이 소피스트적
변론술이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할 만한 에우리피데스의 얘기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소피스트 그러면 소피스트적 변론술과 그 우리 소크라테스적 변론술의 차이점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적 변론술은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론술이고, 그죠? 소피스트적 변론술은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박술, 논쟁술, 논박을 위한 논박, 상대의 지성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논쟁술이나 논박술로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에우리피데스의 그 극에서 그런 논쟁술이나 논박술로서의 변증술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그냥 별로 이렇게 뭐 증거 없이 뭐 그냥 뭐 증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에우리피데스에 대해서 여기서는 소피스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플라톤적이다, 소크라테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8살 니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진지하지 않게 선택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뒷장에 나와요. 11장에. 자, 그리스 비극은 이제 몰락합니다. 그리스 비극의 최고의 형태는 아이스킬로스였고 그때 보여준 그리스 비극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그리스적 명랑성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자, 그리스적 명랑성은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로적인 것의 화해 메시지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비극이 몰락해요. 어떻게 몰락해? 그리스 비극은 그것과 자매관계에 있는 보다 오래된 예술 장르와는 다른 방식으로 몰락했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가 모토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미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주지주의에 대한 미적 표현이에요. 이 기준을 손에 들고 에우리피데스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측정했고 그 원리에 맞게 그것들을 수정했어. 언어도 수정하고 성격도. 여기서 성격이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의미해요. 그게 구조, 합창, 그리고 그 합창곡. 우리가 소포클레스의 비극과 비교하여 그렇게도 자주 에우리피데스의 문학적 결함이자 태보로 간주하곤 했던 것은 바로 저 철저한 비판 과정의 산물이며 대담한 이지의 산물인 것이다. 예. 에우리피데스의 프롤로그 얘기 나왔네. 작품의 서두에 한 사람이 무대에 나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심지어 작품의 진행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근대의 극작가에게는 긴장 효과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스포일러다.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거기서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169쪽. 세 번째 줄, 에우리피데스는 플라톤이 시도했던 것처럼 비이성적인 시인에 대한 대립물을 세계에 제시하려고 했다. 즉 이성적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 플라톤이 의도했던 건 사실은 이성적 시인이긴 했죠. 네. 왜? 플라톤이 문제로 삼았던 시인은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보여줬던 그 엄청난 스캔들적 사건들이 무슨 청년들에게 도덕적 감화를 줄 것이냐, 무슨 청년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래서 시인들을 이제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부터 떼어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성성을 갖춘 시인들. 자, 그 호메로스처럼 어떤 자기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변증론을 배워서 이성적인 글을 쓰는 그런 시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플라톤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시인에 대한 대립물을 세계에 제시하려고 했다. 에우리피데스도.
그런 이야기 나왔고, 에우리피데스는 술에 취한 시인들을 최초의 깨어있는 자로서 단죄해야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이게 에우리피데스가 그리스 비극 역사에서 했던 기능입니다. 라고 니체는 생각해요.